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로 이제 우리 본격적인 서양 윤리 사상 이제 시작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느끼는 이제 아마 느낌이죠. 소크라테스의 경우는 뭔지 이제 선 쪽으로 가는 사람이고, 이 소피스트는 그에 반대하는 소크라테스를 죽음으로 몰아간 자들이다. 이런 이제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좀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면 결국 소피스트라는 사람도 결국 자신들의 어, 삶을 살았고 자신들의 어떤 사상, 문화 이런 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소크라테스는 그들과 달랐을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소피스트는 잘못된 사람들이고 상대주의고 뭐 강자의 편이고, 소크라테스는 약자의 편이고 뭐 정의로운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로만 너무 바라보게 되면 이 우리가 이후에 전개되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전개되면 보편주의는 옳은 것이고 상대주의 또 뭐 결과주의 이런 것들은 다, 공리주의 경험주의들은 다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읽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소피스트도 하나의 큰 전통을 이루게 되는 하나의 사상, 학파, 집단 이렇게 보셔야 되고, 소크라테스는 그 문제점들이 있었으니까 그 문제점을 치고 들어가면서 서양 사상의 어떻게 보면 이제 주류긴 주류죠. 소크라테스의 보편주의가 태동하게 되는, 그러니까 소피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소크라테스도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소크라테스가 어느 날 갑자기 떡하니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교과서를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그러한 이제 느낌들을 좀 받으실 거예요. 예전보다는 이제 소피스트에 대한 서술이 조금은 더 뭐라 그럴까요? 좀 긍정적으로 서술 읽힐 수 있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규범의 다양성과 보편 도덕이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규범의 다양성 그리고 보편 도덕, 요게 이제 이 다양성이라는 좋은 이제 이름을 달게 됐고요. 여전히 소크라테스는 보편이라는 이름 누구나 다. 그래서 대표적 소피스트 프로타고라스죠. 고라스, 프로타고라스. 어, 상대주의적 윤리관의 이제 대표적인, 인간의 모든 우리 7페이지, 인간의 모든 판단은 어때요? 상대적이고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도 오로지 개인 의견일 뿐 보편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있다.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인간이 결국 만물의 어, 척도, 기준이라는 건 각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 의견. 그래서 윤리적 상대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삶의 태도와 방식에 관해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고, 공동체의 법과 관습, 윤리적 원칙도 사회나 시대마다, 그 우리 도덕교육론 하다 보면 그 나오잖아요. 항상 상대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서 또 다양성이라든지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려면 어쩔 수 없이 상대주의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상대주의라는 게 무조건 곤란하고 그러면 안 돼 하는 게 아니라, 상대주의라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하나의 시각이고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 상대적일 뿐이며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프로타고라스에 의하면 최선의 삶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 자신의 의견을 최대한 인정받고 공동체가 지키는 관습과 규범에 충실하게, 다양한 관습과 규범이 있는데 그래도 공동체의 전통과 이런 문화들을 최대한 잘 지키는 것, 그러한 것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프로타고라스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회를 존중할 최대한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 이게 뭐냐 하면은, 공존, 사실 보편주의를 추구하다 보면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 중심적으로 그것을 내가 옳아야 되잖아요. 대부분 남이 옳다고 하는 것을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보면은 결국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상대에게 어때요? 강요와 폭력을 가하기 쉽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대주의는 상대 의견도 나름 어, 들을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라는 거죠. 또 한 사람 고르기아스가 있죠. 고르기아스. 이 고르기아스라는 사람은 더 회의주의, 모든 것에 대해 의심을 품는 회의주의의 아버지죠. 회의주의적 관점에서 절대적 진리, 존재와 존리는 뭐죠? 존재와 진리. 너무 줄여서 말했나요? 존재와 진리. 그에 관한 객관적 인식을, 아유, 그걸 어떻게 알아? 이거죠. 객관적으로. 그래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설사 어떤 것이 존재한다 해도 알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그래도 알아냈어요, 나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이거야. 내가 이해한 건 이거고 진리는 이거야.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못 전달하기 어렵다. 전달할 수 없다. 회의주의. 근데 이러한 이제 고르기아스나 뭐 앞에 얘기한 프로타고라스의 태도를 따르면 8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윤리적 문제에 관해 무엇이 옳고 참된 것인지를 판단하거나 또는 공동체 최소한의 합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의미가 없다. 그건 네 생각이고 있잖아요, 우리. 의견. 뭔가 우리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합시다 그랬더니 제일 힘 빠지는 게 뭐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난 이렇게 할래. 난 이렇게 살 거야. 이게 이제 우리 상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참 어려운 입장이죠, 이거를. 그래서 결국에는 얘기를 꺼낸 사람이나 얘기를 듣는 사람이나 그냥 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허무하잖아요. 허무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 허무주의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그럴듯하게 속여서 이익과 권력을 얻으려는 경향까지 나타나면 정치적 도덕적 질서, 사회가 혼란에 빠지죠. 소피스트 중에 이제 악질적인 사람들은 결국 자기 의견과 이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관철시키고 기만하려고 그러한 기술들만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그런 사람들의 밥줄을 끊으려고 했던 게 바로 소크라테스인 거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대화, 문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문제점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 대놓고 막 저 인간은 못돼 먹었어. 저 인간은 돈 받고 이익을 취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만나서 스스로가 창피해서 도망가게 하는 거죠. 사실 그것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아주 공격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장사인데 어디서 이제 뭐 오늘날 같은 무슨 뭐 그런 거 무슨 건강식품 뭐 또 특정 이걸 얘기하면 안 되나 하여튼 뭘 팔잖아요. 파는데 그 옆에 가서 음? 내가 먹어보니 또는 뭐 이 성분 이런 거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실험해 보니 다 효과가 없더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장사가 안 되겠죠. 소피스트 입장이 그런 거죠. 소크라테스라는 하나의 별종이 튀어나와서 같이 그냥 속이고 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하면 되는데 그거 아니고 보편적이고 진짜 진리도 있고 스스로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왜 남의 말만 듣느냐? 그러니까 얄팍하게 속이려던 이 지식 장사꾼들이죠. 밥줄이 끊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소크라테스를 팔아버리죠. 뭐 팔아버렸다기보다는 모함을 해서 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모난돌이 정을 맞긴 맞는 건데 소크라테스는 사실 그 정을 세게 맞았잖아요. 죽었잖아요. 근데 그 정 맞는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크라테스가 이름이 남았고, 소크라테스 덕에 이후에 인류의 역사가 두 가지 축으로 흘러가면서 어떻게 보면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도 또 하나의 전통, 사상적 전통이 유지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우리 뭐 동양에 공자가 있다면 서양에 소크라테스가 있잖아요. 그 오늘날에도 뭐 노래로 유행가 가사로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인지도가 일반인들한테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자만큼 소크라테스도 잘 알려져 있죠. 근데 막상 소크라테스는 뭘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뭐 너 자신을 알라 뭐 악법도 법이다 이런 이제 단편적인 지식들. 또 뭐 사실 그게 다긴 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정도 그 이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면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이라는 이 제자의 저작 안에서 했던 얘기들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몇 마디만 하고 이렇게 역사에 사라진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일들을 많은 이야기들을 남겼단 말이죠. 그래서요. 그 다음 소크라테스는 윤리적 문제를 제대로 모르면 올바르게 행동할 수 없고 자신이 그것에 무지하다는 소크라테스 하면은 결국 이거죠. 알미인데 무지함이 모든 것의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사실 내가 뭘 모르는지조차도 모르면 진리를 추구할 노력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무지를 깨닫고 참된 지식을 추구할 것을 제안하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검토하지 않고 영혼을 돌보자. 소크라테스의 한마디는 뭐예요? 너 자신의 영혼을 돌봐라. 가진 영혼, 정신적 능력이 있는데 생각 안 하고 살 거야 이거죠. 요즘 말로 하면은 생각 좀 하고 살아 이거죠.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좀 살아라. 그렇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은비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육체적 쾌락과 세속적 가치 감각과 주관적 경험은 인간의 판단과 행동을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게 하며 보편적인 지침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참된 지식을 추구하고 올바른 삶을 살려면 변화무쌍한 현상에 대한 이성적 숙고, 이때부터 이제 이성 그리고 숙고, 이성적 숙고를 해야 돼요. 무지의 자각, 이성적 숙고에서 오는 거죠. 이성이라는 능력이 주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왜 숙고, 깊이 생각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행복에 이르려면 덕을 바래. 덕이란 뭐냐? 상황, 시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보편적인 것. 뭐 탁월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 덕이잖아요. 덕이 바로 행복의 등호라는 거죠. 덕이 곧 그 덕복일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소크라테스는 용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고 절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모르거나 절제가 좋다는 것을 모르면 절제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나 용기, 절제, 정의, 뭐 경건 이런 덕을 실천하려면 참된 지식이 알아야 한다. 모르니까 못하지. 첫 번째로 이제 덕에 대한 정의. 덕은 결국 아는 것. 아는 것에서 온다. 덕을 알고 복을 갖추면 결국 행복해지는 거죠. 지덕복 일치의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 나쁜 것을 피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거 누구나 나쁜 걸 선택하는 사람이 없어요.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갖추어져 있는데 여기 상하고 썩은 음식을 선택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영혼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덕이 좋다는 것만 알면 그러니까 덕이 좋다는 것을 알아야 그걸 실천을 하는데 몰라요. 몰라요. 뭐 덕이 뭔지, 뭐 경건함이 뭔지, 절제가 뭔지 못한다는 거죠. 소크라테스 입장. 뭘 알아야 해먹지 이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덕에 대한 보편적인, 덕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된다? 덕에 대한 보편적이고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
철학적 탐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윤리적 상대주의의 경우 인간의 삶의 좁고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보편적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 상대주의를 하다 보면 나는 이 음식 맛있고 좋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권했는데 이 사람은 별로라 그래요. 이 사람한테 가서 봤더니 그래 나도 너랑 똑같아. 이거 맛있잖아, 좋잖아. 근데 한 사람만 계속 그건 별로야. 내가 보기엔 별로야. 이러다 보면은 이거 뭐예요? 결국에는 어떤 좋은 것이 있더라도 어떤 한 사람의 입장을 계속 존중하다 이건 좋은 것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아주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뭐 덕이라든지 이러한 개념들이 상대주의에서는 성립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이런 생각은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이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도덕과 윤리의 기초란. 그러니까 상대주의에 너무 따르다 보면은 남들을 자기 의견에 따라 자꾸 관철만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좋은 게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걸 좋다고 해서 남들에게 강요하거나 오히려 강요라기보다 이제 기만에 가까운 거. 관철시키려고 한다. 좋게 표현하면 관철이고 그러니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상대주의는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 소피스트는 상황에 따라 자기의 유리한 주장을 펼치고 청중의 호응을 나타내는 뭐예요? 수사학 그리고 남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찾아내는 처세.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남들이 나를 좋게 평가할지 처세술을 중요한 역량으로 강조하죠. 그 소피스트 중에 또 한 사람 트라시마코스. 이름들이 길어서 진짜 정의는 곧 강자의 이익이다. 뭐냐 다양한 의견이 경쟁할 때 결국 뭐냐 의견이 경쟁하는데 결국은 싸움해서 내 의견 관철하려면은 말싸움 하다가 말싸움으로 안 되면 폭력을 가하는 거죠. 폭력적으로 강한 무력을 가졌거나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진 사람 그 강자가 결국 사회의 정의가 되고 법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 사이의 합의조차 강압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강자 한 명 빼고 나머지들은 이거를 뭐 하자고 합의했다라도 강자가 집어쳐 내가 결정한 대로 해. 이게 모든 사회의 어떤 결정을 이루어버린다는 거죠. 사실 오늘날까지도 이 이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이 통하는 사회들이 있고 심지어 이게 안 통한다고 믿었던 사회들도 우리 세계 최애 강대국도 어떤 한 강자가 막 우겨버리니까 국격이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정의가 돼 버렸잖아요. 막 법을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몇몇 소수의 강자들을 위한 자기 자국의 이익을 위한 이런 게 막 통하는 시대를 뭐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목격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사회라고 해서 모든 것이 그 사회사상 얘기하면 항상 그 감동되는 부분이 이제 공화주의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저도 뭐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얘기를 헌법에서 늘 뭐 그냥 외웠지만 그게 와닿지는 사실 별로 않았거든요. 근데 막상 여러분들하고 이 사회사상 공부하면서 그냥 진지하게 그걸 보다 보니까 얼마나 그게 중요한 건지 자의적 지배가 없다는 거. 이 트라시마코스 얘기가 맞지 않으려면 우리가 자의적 지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격해야죠. 뭐 특정 집단의 자의적 지배 이것만큼 우리가 막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 다음에 윤리적 상대주의에서는 누가 공동체의 권력을 획득하여 지도자나 강자가 되느냐에 따라 법이나 정의가 달라지고 어떤 법이나 윤리적 원칙도 보편적 타당성과 절대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소크라테스가 지적하였듯 10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의견을 내놓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토론해도 합리적이고 평화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으며 혼란을 틈타서 일부 선동가, 저는 진짜 선동가 가장 싫어하고요. 굉장히 많은 선동가들을 구별해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옳고 나의 신념에 따라 행동한다 얘기하지만 그 선동과 그 신념의 차이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예요? 자의적인 지배 또는 그걸 뭐라 그러죠? 법을 이용한 자의적인 지배들이 있어요. 또 그거를 구분해내야 되는데 참 어지간한 경우는 어렵죠. 선동인지 아닌지. 그리고 자기와 또 이게 이념 성향이라든지 이런 게 또 맞으면 선동이라 우리가 느끼질 않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뭐 선동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런 거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나올 수도 있죠. 우리 민주주의 관련해서 권력자의 잘못된 판단이 대중의 욕망에 영합한다면 그쵸. 대중의 우리의 또 욕망 막 우리는 이런 거 단순하게 이런 거를 원하는데 마침 그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거는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조금만 견뎌내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는데 선동가에 의해서 그게 대중의 욕망과 영합하게 되면 아주 나쁜 길로 갈 수 있죠. 소피스트의 윤리적 상대주의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내놓고 토론 당시의 민주정에서 민주정에 잘 맞는 지역이나 국가 문명마다 구체적 법규나 관습과 가치관이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현대에도 포용적인 보편주의보다는 상대주의가 포용성은 있는 거죠. 상대주의가 좀 순기능으로서 발휘하면 반면 윤리적 보편주의의 추구는 서양 윤리 사상의 전통적인 중요한 과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해야 할 필요를 느꼈으며 개인적 의견이나 문화 다양성에서도 인간의 양심의 바탕을 그러니까 보편적 윤리가 가능한 것은 인간이 양심을 가졌다는 내가 나의 이익 또는 우리 집단의 이익만을 무조건 따진다 인간은 그렇게만 본다면 뭐 인간이 뭐 굳이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는 없죠. 살아남을 사람들만 살아남으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양심이라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윤리적 보편성의 추구는 서로 달라 보이는 규범과 관습의 차이를 넘어서 서로를 인정하고 소통하면서 윤리적 합의점을 그래도 합의할 수 있다. 윤리적 보편성 그래도 뭔가 우리가 합의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사회적 보편성 이런 게 윤리적 보편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 튼튼한 기반을 제공하지만 특정 가치를 이제 나쁜 건 뭐예요? 어떠한 이게 하나 누가 정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도 어느 정도 바뀌고 사회 구성원이 바뀌어 있는데 그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만 고집하게 되면 그렇죠? 내세우고 하게 되면 그리고 또 어떠한 특정한 집단주의화되면 이게 일원주의나 전체주의죠. 히틀러나 무솔리니도 다 국민적 합의의 형식을 갖췄단 말이에요. 하지만 선동이었죠. 그러다 보면 인권과 개성을 억압하고 자율적인 삶을 훼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보편주의의 또 하나의 문제죠. 그 다음에 개인이나 사회, 국가와 문화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주관적인 특징과 상대성을 존중하면서도 서로 평화롭게 합의할 수 있는 보편적 원리를 합리적으로 추구해라. 이게 이제 우리 가장 또 교과서적인 얘기죠. 윤리에 있어서 상대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그 다양성 안에서 합의를 통해 보편성을 추구하라. 말은 쉬운데요. 그렇죠? 11페이지의 그 지문 보시면 두 번째 지문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 나쁜 일이 당장은 즐거움을 주지만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준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좋은 일이 당장은 즐거움 방해하지 더 큰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좋은 일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즐거움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지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행동이 지금 자신의 행동보다 더 좋고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래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지는 것은 무지와 모르는 것, 무지와 다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보다 지혜죠. 무지에서 벗어난 지혜. 다른 교과서들의 뭐 특이사항들 살펴보면 좀 좋은 서술들 13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소크라테스는 첫 13페이지 비도덕적인 행동의 원인을 무지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왜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라. 이제 소크라테스와 뭐 아리스토텔레스를 비교하면서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할 때 뭐 간결하게 쓰시는 분들은 이거예요. 비도덕적인 행동의 원인을 뭐 갑사상과 소크라테스는 무지라고 보았다. 즉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교과서적인 표현이 가장 어떻게 보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에요. 뭐 다른 이 이외의 뭐 개론서들이라든지 입시 관련 서적들을 참고하시는 건 좋으나 교과서에 명쾌한 해석이 있을 때, 설명이 있을 때는 그것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모의고사 관련해서 이제 첨삭을 해보면 교과서 분석이 잘 돼 있고 기본적인 서술이 좋은 분들은 제가 의도했던 문장, 제가 답을 써놨던 것을 그대로 마치 답을 본 것처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이제 실제 시험장에 가서도 어떤 문제가 나와도 흔들림 없이 그 답을 쫙 써내는 거죠. 한 줄, 두 줄. 그 훈련이 되게 중요해요. 따지고 보면. 이해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답을 쓰는지 그게 이제 5월, 6월, 7, 8월, 9월, 10월까지 연습이. 사실 4월까지 기초가 잘 돼 있으면 5, 6월부터 이게 뽑아져 나오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같은 말 자신의 무지에 자각할 것을 강조했다. 그래서 비도덕적인 행동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지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자각을 바탕으로 참된 삶을 추구할 것을 주장하면서 참된 삶을 지닌 사람은 덕 있는 사람이 되고 덕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지덕복 합일. 그러니까 지나 알게 되면 덕을 갖추고 덕이 있으면 행복해져요. 지덕 복이 저 합일이에요. 하나예요. 하나로 합해진다. 지덕복 합일설을 주장하고요. 15페이지로 넘어가서요. 15페이지의 첫 번째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판단의 기준을 뭐라고 했어요? 개인의 감각적 경험과 유용성. 그러니까 경험론과 공리주의의 아버지죠. 이 전통을 만들어낸, 그러니까 개개인이 선악 시비 그리고 감정적인 것들. 그러니까 개인의 감각적 경험은 뭐예요? 결국 감정이 어떻게 그리고 쾌락 무엇을 유용성 뭐가 더 쓸모 있는지 결과를 놓고 봐야 되잖아요. 결과주의 뭐 모든 것들이 다 여기 한 문장 안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맨 밑에 현실적 이익과 쾌락을 추구한 소피스트 사상은 경험주의, 상대주의, 쾌락주의의 선구가 되었다. 제가 괜히 한 말이 아니죠. 다 교과서에 어느 정도.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소크라테스는 주지주의, 그쵸? 그래서 주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주지. 일단 알아야 돼 이거죠. 주지주의의 입장에서 선한 삶을 살려면 선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알미란 단순한 지식이에요. 뭐 누구 몇 년에 태어났고 무슨 책을 썼고 이건 지식이죠.
몇 년도에 태어난 그 사람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그 책이 나와서 그 책이 나에게 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책들을 바탕으로 한 나의 생각은 뭐며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이건 이제 지혜, 진정한 알미 되는 거죠. 나에게 한번 들어왔다 나가는 거죠. 근데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는 검색 있잖아요. 뭐 소크라테스는 BC 몇 년에 태어났음. 너 자신을 알라란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했다고 전해짐. 이건 그냥 단순한 지식이에요. 오늘날에 가장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거죠. 옛날엔 이것만 알아도 지식인이죠. 왜냐하면 정보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고 책을 볼 수 있는 사람들도 특히나 적었고 그냥 정보의 양을 많이 갖춘 사람은 굉장히 큰 지식인 대우를 받았는데 지금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글자만 알면 정보를 취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내 생각과 영혼을 거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영혼의 수련을 통해 얻어진 깨달음인 거죠.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편주의 윤리는 상대주의 윤리가 빠지기 쉬운 회의주의나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한 근거를 제공해주는 반면 나쁜 거는 뭐예요? 경직된 사고.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죠. 나머진 다. 그리고 독선적이에요. 나만 옳다. 내가 이미 다 판단해서 독단주의, 독선주의에 빠지기 쉽죠. 그 다음에 18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우리 교과서 분석이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이거 다 이겨내셔야 되고 다 읽어보셔야 돼요. 쓸데없이 제가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좋은 표현들을 다 정리해서 모아놓은 거니까. 19페이지에 보면 이제 삼파술이라고 일컬어지는 삼파술. 삼파 요즘에는 아무데서나 이렇게 아무데서나 표현도 그러네요. 집에서 아이를 낳는 게 근데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병원보다도 자연 진짜 그야말로 자연분만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전엔 병원이 없으니까 음, 산부인과 역할을 하는 동네에 이제 산파라고 해서 노인들이 있죠. 그 산파의 역할처럼 아이를 잘 태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소크라테스의 방법을 이제 산파 사람들에게 올바른 판단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자각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산파술이라고 해요. 이 산파술이라고 일컬어지는 소크라테스의 방법은 감각적 경험보다는 합리적 이성파죠.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양 윤리 사상이 이성 중심 윤리로 발전하는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이성만이 우리의 영혼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플라톤을 정점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경험주의라고 이제 다른 상대편에 있는 것처럼 그려지지만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도 얼마나 이성에 대해서 행복은 뭐냐 결국 이성을 바탕으로 한 철학적 탐구가 제일 그게 행복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목적이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을 중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은 좀 등한시했다. 이렇게 우리가 봐서는 결코 서양 사상을 올바로 읽어낼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면은 두 번째 지분 20페이지에 영혼의 훌륭한 상태가 있지 않겠소. 그래서 올바른 영혼과 올바른 사람은 훌륭하게 살게 되겠지만 올바르지 못한 영혼과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잘못 살게 되고 그래서 훌륭하게 사는 사람은 복을 받고 행복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반대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은 행복하되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불행하오. 덕이 있는 사람. 근데 덕이 있으려면 덕이 뭔지 알아야죠. 또한 불행하다는 건 이득이 아니 되지만 행복하다는 것도 이득이 되죠. 그러니 보시오. 올바르지 못하면 올바름보다 결코 이득이 돼. 이득의 측면에서 봐도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바로 박스 밑에 20페이지에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본질이 정신, 즉 영혼에 있다고 생각했으며 육체는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는 감옥이므로 육체적 차원의 지식, 즉 경험과 관찰을 통해 얻은 불완전한 지식을 그것도 지식인데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게 되죠. 21페이지에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참된 알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난다 는 점에서 소크라테스 사상을 주지주의, 알게 되면 행동으로 간다. 모르니까 행동을 잘못하거나 못하는 거지. 주지주의는 인간의 감정, 욕구, 행동보다는 이게 주정주의라고 하죠. 감정. 주의주의나 이런 것보다는 이성이나 이론, 사유 등 지적인 것을 중시한다. 주지주의.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가시면 프로타고라스는 뭐냐, 하나, 둘, 세 번째 결국 이 윤리의 보편성이나 객관성을 부정했지만 모든 도덕규범이 만약에 상대적이라면 그럼 뭘 따라야 되냐, 자기가 속한 공동체, 그래도 공동체가 오랫동안 했던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뒤에 사실을 강조점이 있죠. 프로타고라스는 이익이에요. 이익. 뭐가 더 이익이냐. 그 다음에 23페이지 윤리 상대주의는 삶의 다양성을 폭넓게 허용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거죠. 서로 다른 가치관을 존중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포용하죠. 포용. 그리고 현대 민주주의 사회나 다문화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게 한 집단 뭐니 우리가 오라 그래서 뭐 나머지 우리가 70%야 나머지 30%는 무조건 우리를 따라. 잘못됐어. 이거는 옳지 않다는 거야. 상대의 입장도, 그리고 상대가 의견을 펼 수 있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또 받아들일 수 있고 이렇게 돼야만이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의 상대주의인 거죠. 당신들의 입장도 충분히, 근데 이제 막 형식적으로 막 들어주는 척하고 실제로는 막 내 마음대로 다 해요. 70%뭐 80%의 힘으로. 근데 이제 70% 80%가 점점 강해져서 90% 99%가 되면 옳은 소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1%의 의견이 사라지는 거야. 그냥 왜 너만 그렇게 달리 생각해? 넌 이게 옳으니까 99%가 하는 건데. 실제로 확률이 높으니까 옳을 수도 있겠지만 단 1%의 의견이라도 그 사람이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미리 얘기했잖아요. 미리. 존 스튜어트 미리. 모든 게 사람이 다수의 의견이라 해서 반드시 다 옳은 건 아닐 수 있다는 걸 진작부터 경고하잖아요. 다수의 횡포, 소수의 선동, 다수의 횡포. 이게 제일 민주사회의 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24페이지에 하나 두 번째가 되나요?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악덕은 영혼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부정의한 사람은 불행하지만 덕은 인간의 영혼을 건강하고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덕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어때요? 행복해요. 덕복일치고요. 그 밑에 소크라테스는 덕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덕을 실천하죠. 실천하니까 행복해져요.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덕 있는 삶을 통해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덕에 관한 알미 필요한 거죠.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면. 지덕복 일치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교과서에 아시겠죠? 어떤 분위기로 이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가 그려져 있는지 살펴보셨으니까 나머지 뭐 실전 대비 핵심 이론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보시면 소피스트부터 다시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탐구 대상과 목표를 보면 결국 우리의 실제 현실적인 실제 생활이 어떠한가,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것을 추구했다는 걸. 실제 쓸모가 있는 것, 이걸 어디다 쓸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거 잘 해두면 너의 보이지는 않지만 영혼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정신적으로 굉장히.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정신적으로 좋으면 어떠한 좋은 점이 있어. 실제 이런 말이 나오잖아.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을 행함으로써 얻는 것이 뭐야? 실제, 실용, 실질. 이런 것들이 탐구 대상의 목표이자 목표였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어떻게 발휘해야 되느냐?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문제들이 닥쳐와서 내가 추첨 윤번제에 의해서 어떤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업무 처리를 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거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합시다. 국가 정책으로. 그걸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갖춰야죠. 그리고 배울 수 있는 덕이라는 것이 어디 이렇게 붕 떠 있는 그러한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덕이 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덕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하면 어떠한 점들이 좋은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의 불편함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 민주정치는 결국 돌아가면서 또는 추첨에 의해서 일을 시키잖아요.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단 말이죠. 그러한 기대하는 바를 실제로 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그럴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일단 안심을 시켜주려면 실적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가장 사람들을 먼저 릴렉스 시킬 수 있는 거는 설득이죠. 이해와 설득이죠. 그 방법이 바로 수사학 또는 변론술. 내가 특히 뭔가 정책을 행하거나 할 때 사람들을 설득해서 일하게끔 하려면 사람들에게 좋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어때요? 말 잘하는 정치인들이 인기가 좋죠. 아무래도 막 어눌하거나 무슨 얘기만 했다면 실수하고 이런 사람들은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런 실수를 했더라도 또 이렇게 되치게 할 수 있는 좋은 말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 소피스트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소피스트 하면 상대주의죠. 보편적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없다, 부재하다 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도덕 규범이라는 것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어제까지 이랬더라도 오늘 상황이 바뀌면. 그리고 내가 지킬 수 있는, 또 우리 문화 안에서 지킬 수 있는 규범과 또 다른 문화 전통 안에서 지킬 수 있는 규범이 다르다. 이러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독단과 강요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막 잘난 체하면서 막 이게 다 옳은데 왜 안 지키고들 난리야. 빨리빨리 지켜. 내가 다 공부해봐서 그동안 연구한 결과 이게 맞는 거예요. 강요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방지할 수 있어요. 그 다양한 도덕들이 등장할 수 있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규범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상대주의는 역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부정적 이미지가 있잖아요. 자기 모순. 너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의 생각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 상대주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기 모순. 그리고 트라시마코스가 주장하듯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의견이 각각 다른데 무언가를 결국에는 하려다 보면 갈등과 충돌이 벌어졌을 때 그 해결 방식이 약육강식이라는 거죠. 넌 나보다 약하니까 내 말 들어. 뭐 너도 그런 생각이 있는 줄 알겠는데 내가 너보다 센데 내 말 들어도 안 그러면 죽는 거야. 약육강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극단적인 결과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대주의의 우리가 최소한의 그래도 내 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취한다고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다루거나
심지어 죽이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냐. 그런데 아니야, 뭔 소리야. 내 규범, 나의 입장에서는 몇 명이 희생을 당하고 나머지들이 다 행복해야 돼. 먹을 거리가 100명분밖에 없는데 110명이 있으면 어떻게 어, 제일 필요 없는 10명은 사라져야지. 그래야 100명이라도 살지 않겠어. 이런 판단을 하여 좋잖아요. 보편주의 같으면 어떠겠어요? 100명이 먹어서 생존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만 먹고 나머지는 비축하면서 10명도 같이 먹으면서 식량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상대주의는 무엇이 더 효용성 있고 효율적이냐 하다 보면 그러한 극단적인 결과도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대주의의 문제점. 소피스트들 다시 정리해보면 프로타고라스, 뭐 길게 얘기 안 해도 되죠. 만물 척도설, 모든 것들을 인간이 가진 감각적 경험과 유용성에 따라, 그리고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 그때그때 필요한 가장 유용한 게 뭐냐? 보편적인 도덕 체계를 부정하고요. 그러면서 어떤 우열을 판단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사회적 관습을 지키는 것, 도덕 규범이 여기저기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공동체에서 그동안 공동체 사회에서 지켜온 관습을 지키는 게 가장 좋다. 고르기아스의 경우는 뭐였어요? 회의주의, 삼명제, 없다. 있어도 모른다. 안다고 해도 전달할 수 없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뭐 보편 타당하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진리라는 거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이제 회의주의의 입장. 그러면서 결국 할 수 있는 건 뭐냐?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수사학밖에 남을 게 없다. 어떻게 하면 내 의견이라든지 내가 유리한 방향의 것들을 상대에게 관철시킬 수 있는 강요가 아니라 강요하다 보면 결국에는 힘싸움밖에 안 되니까 부드러운 강요죠. 수사학이라는 건. 결국은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죠. 트라시마코스라는 이제 세 번째 소피스트가 있었잖아요. 도덕이라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다. 도덕을 내세우는데 대체로 보면 그게 그릇된 뭔가 좀 쓸모없는 거. 실제로 정의라는 것은 그 이면을 제대로 속을 들여다보면 누가 더 세냐 이거죠. 강자들이 가져가는 이익이다. 강자들의 이익이 바로 정의고 오히려 그 악덕, 강자들이 그 힘을 발휘해서 가져가는 행복의 크기 이런 것들 살펴보면 결국 악덕이 행복을 가져오는 수단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도덕을 추구하는 거는 사람들에게 속임수에 불과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막 현실에서 자꾸 목도하다 보면 트라시마코스 말이 맞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죠.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반대편에 적어도 여러분 도덕교사, 도덕윤리교사가 된다면 우리는 반대편에 서야 되겠죠. 저도 막 이 트라시마코스 얘기를 막 현실에서 볼 때마다 트라시마코스가 제대로 본 거네 하면서도 안 그럴 수 있어 하는 생각에 자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악덕을 저지를수록 성공할 기회가 크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자꾸 허용되면 안 돼요, 사회에서. 자꾸 뭐 이상한 수단을 쓰거나 꼼수를 쓰거나 뭐 편법을 쓰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응징을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건데 법은 보편적이고 예외가 없어야죠. 소크라테스 얘기를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덕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탁월한 것, 훌륭한 것, 빼어난 것, 잘하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덕이다. 어떠한 일을 잘 훌륭하게 해낸 상태,
인간에게 있어서의 덕은 달리 얘기하면 고유한 기능인 이성, 그 이성을 잘 최대한 발휘하는 것, 이게 덕이죠.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삶의 어떤 기술로, 삶을 살아가는 기술로 볼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성이 활동을 해서 이성의 작용으로 얻어지는 지식이죠. 그래서 그러한 지식을 얻게 되면 우리는 그 지식에 따라 행위할 수밖에 없다. 지행일치를 먼저 주장하죠. 지덕일치, 지행일치. 그래서 덕과 지식의 동일성. 결국 지식이라는 것은 좋은 행위의 필수적인 필요 조건이에요. 좋은 것을 우리가 바랄 수밖에 없고, 아까 좋은 음식과 썩은 음식을 놓고 정말 정상적이라면 좋은 것을 욕구하고, 나쁜 것은 썩은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좋아하고 나쁜 것은 피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덕일치를 주장했다는 거.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지덕복일치를 얘기하죠. 행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했어요? 영원히 질병 없이 건강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그 영혼의 주인이 돼야 돼요. 이성 이외의 감정이나 욕구 같은 이성을, 그것이 지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삶은 뭐예요? 이성적인 지식, 이성에 의해서만 인도되는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이다. 그래서 지식의 소유가 일단 뭘 알아야 되고요. 그 알을 바로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그 덕을 통해서 우리는 형성되는 게 바로 행복이다. 지, 덕, 복, 일치죠. 지덕복 일치. 뭐 지문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뭐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주지주의. 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덕을 정확히 알아야죠. 지자. 지예요. 알지. 지식은 덕을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충분히 갖춰야 될 조건이에요. 이성적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실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자기에게 이롭고 즐거운 일을 하게 되는 참된 동기예요. 알면 하게 돼 있다. 모르니까 못하지. 왜 이렇게 강조하냐? 이후에 플라톤이 좀 다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입장에서 조금 다르잖아요. 그게 이제 시험의 굉장히 포인트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악은 어때요? 비자발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악을 저지른 것이 모든 것이 다 무지에서 오느냐? 아니에요. 사람들은 뭘 알면서도 악을, 이게 악이 나쁘다는 거를 완전히 몰라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편하려고, 내가 좀 귀찮아서, 또는 남이 좀 미워서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의 포인트죠.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악은 비자발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악한 행위는 유익한 것에 대한 이성적 지식이 결여된 거예요. 악한 행위는 뭐가 좋은지 잘 몰라서. 그래서 무지가 바로 비자발적 행위의 원인이다.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 비자발적이고 비자발적인 악행의 원인이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의 자각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자각을 강조했는데, 오히려 이게 이제 뭔가 소크라테스를 올가면은, 야, 너만 잘났어 이거죠.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뭔지 모르게 불경하다. 우리가 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제대로 하고 있는데 소크라테스만 뭔가 좀 이상해. 쟤는 좀 이상해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자꾸 이상한 사상을 주입한다.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 불경과 타락이 소크라테스 제목이죠.
근데 소크라테스 입장에서 소크라테스 변명을 해보면 소크라테스의 변명, 우리 플라톤의 저작에 나오잖아요. 그냥 영혼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얘기밖에 안 했다.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뭘 불경할 게 있느냐, 나는. 신이 나에게 명령했다면 이런 거지. 그 델포이 신전에 너 자신을 알라라고 돼 있지 않느냐. 자신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뭔 불경함이 있느냐 이거죠. 인간의 불행은 역시 무지에서 발생한다. 영혼에 유익한 것을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하면 행복에 도달 못한다. 나는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아테네 사람들은 나의 본뜻을 알아주지 못하고 사형으로 내렸는데 사형 언도했는데 나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나는 독배를 마시겠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순교를 한 셈이고요. 진리를 위해서 순교한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소크라테스 얘기, 문답법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이제 진리 인식의 방법으로 문답법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성을 활용하는 거고, 이성적 지식을, 그리고 진리를 획득하는데 직접 이렇게 전수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스스로 그것을 얻게 하는 도덕 교육의 형식을 띠죠. 1단계는 뭐예요? 스스로가 뭘 모르는지 자각하게끔 자꾸 하고 논리적으로 논박을 해요. 스스로를 모순을 느끼게끔 하죠. 앞에서 이렇게 이해했는데 너는 왜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느냐. 대부분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전개돼. 그건 그거군요. 일단 명료화해요. 문제를 명료화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앞에서 한 얘기, 뒤에서 한 얘기를 비교해서 모순을 찾아내죠. 두 번째 단계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 서로 같이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뭐냐? 공동 탐구하는 협동학습의 형식으로 진리를. 그걸 같이 탐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다 도망가죠. 창피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나는 그냥 사람들에게 잘난 체하고 지식을 팔아서 잘 살고 있는데 소크라테스를 만나서 망신을 당하는. 예, 그렇게 해서 이 소크라테스 얘기까지 끝냈고요. 그리고 포인트는 뭐냐? 소크라테스의 주지주의의 의미와 그 주지주의의 문제점을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리고 덕에 대한 얘기까지도 포함해서 포인트를 잘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비교할 수 있죠. 예,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